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강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차 두 번째 강의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그 환경의 정의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데 이어서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어떠한 문제들이 지구상의 이 환경 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전 지구적인 그러한 문제들일까 살펴본다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듣게 되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또 환경 호르몬의 문제, 미세먼지의 국경 이동이라든가 해양 폐기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이죠. 자, 제일 첫 번째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그 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그런 걸로 나타나 있어요. 특히 2000년 전에 지구 최후의 빙하기 시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90ppm이었었는데 요게 산업혁명 직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70ppm으로 올라갔어요. 또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60ppm 더 증가해서 거의 한 330ppm 정도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저쪽 밑에 위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저것이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의 변화였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의 변화가 저 초록색이에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 밑에, 왼쪽에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예요. 지구상에. 똑같은 시기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바로 저러한 것들이 지금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농도의 변화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표예요.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렇죠? 쭉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0년 즉 1990년대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0에서 37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났다가 지금 2020년, 2050년에 가면 이것이 500ppm 막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구 온난화는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구가 그러면 따뜻해지는 기후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은 태양광선은 말이죠. 이렇게 태양광은 빛을 갖다 통해 가지고 지구까지 와서 그렇죠? 전자기파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전자기파를 통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지구까지 와 가지고는 지구의 지표면에 딱 부딪히면은 열이 흡수가 되면서 이제 복사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열로 바뀌는 거니까 전자기파였었던 것이 열로 바뀐다고요.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열로 바뀌어서는 다시 이제 복사열이 이제 반사가 돼 가지고 열이니까 열이 이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물론 그 오는 중간 과정에서 반사가 돼서 일부는 반사가 돼 가지고 지구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구에 일단 들어온 거는 이렇게 지표면에서 흡수가 되고 복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열로 바뀐 다음에는 다시 복사열이 이제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되면은 쭉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 가지고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 온실가스가 있다면 이것이 충분히 빠져나가질 못하고 다시 안쪽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온실의 원리가
유리가 빛은 통과시키지만은 열은 밖으로 덜 잃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작용을 갖다 이제 뭐가 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 들어왔다가 지구가의 표면에 부딪혀 가지고 열로 바뀌어서 공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열로 전달이 되면은 흡수가 되기도 하고 일부 재방출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쟤네들이 빠져나가는 것들 갖다가 충분히 못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바로 온실의 원리처럼 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있는 비닐하우스처럼 그러한 것이 바로 온난화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중학교 때도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증가, 또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메탄가스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증가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의 용해율이 감소가 되고 화석연료 사용, 산림 파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갖다 야기시키는데, 지구 온난화는 해수의 온도를 갖다 또 상승시키기도 하고, 해수가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지구가 따뜻해진 그런 상태에서는 빙하 면적도 또 감소하게 되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증발량이 증가하고, 증발량이 증가하면은 다시 응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또 이제 강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많아져요, 한편으로는.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은 빙하 면적이 점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감소가 되면은 해수면이 이제 상승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다시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물에 잘 녹는 그런 이제 기체인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미처 녹지 못하고 또 다시 지구상으로, 즉 대기상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런 순환을 갖다 이제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 전체가 한 2도씨 정도 상승이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한 10억에서 20억 명은 물 부족 사태를 갖다가 이제 겪게 되고요. 또 물 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조화라든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1,000만 명에서 한 3,000만 명의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건조화되고 물이 부족하니까는 저기 초원이었었던 것이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서 사막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저렇게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따뜻해지니까는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돼가지고 또 구름을 만들고, 한쪽에서 이렇게 건조함을 갖다가 야기시키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진 다량의 수증기는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홍수 피해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3,000만 명의 홍수 피해를 갖다가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또한 폭염으로 인해서 매년 수십만 명이 사망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건조라든가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20에서 30%의 생물종이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홍수 피해뿐만이 아니라 아까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그랬는데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건조하게 되면 농작물 피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저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은요. 저거는 이제 남태평양에 존재하는 투발루라고 하는 국가예요. 투발루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제 저렇게 해수면에 한 2m 정도? 바닷물보다 한 2m에서 3m 정도 밖에 높지 않다고 해요. 네, 이 그 평균이. 그런데 바닷물이 높아지니까는 이 바다 위에서 전부 전 국토가 잠기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맨 밑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년설이 계속 높고, 그렇죠? 비잉하가 높고 이러한 그 영향들이 또 피해들이 지구상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인데요.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아마 기후 변화 이 부분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짧게 한 서너 장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오존층 파괴인데요. 전지구적인 문제로서 오존층 파괴인데,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한 10에서 50km 높이,
즉 성층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20에서 25km 높이의 오존이 밀집된 그런 층을 갖다 오존층이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층권의 요 부분이 오존층이에요. 20에서 한 25km 그 사이가. 여기가 이제 오존층이고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시는 요 그림이 뭐냐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 데는 오존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즉 남극의 상공에 오존층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는 거죠. 오존층 홀이 이제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였었고요.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냐면은 오존층의 역할은 열을 흡수해서 상층권 상부의 기온을 갖다 이제 상승시키기도 하는데 생물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를 해가지고 지구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특히 그 파장이 짧다고 하는 UV, 울트라바이올렛, 즉 자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장이 짧다고 하는 저 UVC, 제일 짧은 거거든요. 그러한 파장 같은 경우가 미생물 죽이기도 하고 핵산과 단백질을 갖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에게도 좀 굉장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그 자외선인데요. 바로 그러한 자외선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오존층이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도달하는 거는 저거보다는 조금 파장이 긴 UVB하고 그 다음에 더 파장이 긴 UVA 이런 정도만 이제 우리 지구상에 도달하는데 사실은 UVB만 하더라도 요거는 우리 또 그 사람에게는 피부암이라든가 특히 백인들의 경우죠.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외선에 의해서 어떤 그 뭐랄까 너무 이렇게 선탠이 되면서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되죠. 바로 그 자외선 차단제가 주로 하는 역할이 요 UVB라고 하는 요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체 면역 반응이라든가 또 백내장, 식물 생산력 감소 이런 것들을 이 UVB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존층에 홀이 나면은 더 많이 이제 지구상에 도달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오존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오존층들이 이제 파괴가 돼서 조금 전에 보신 그림과 같이 홀이 이제 남극 상공에서 크게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요. 요게 1974년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처음으로 남극의 오존층 그 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바로 이러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이제 무엇이었냐면은 냉장고라든가 자동차 에어컨 이런데 또 산업용 용매로 사용하거나 용제로 사용했었던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 냉매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CFC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합니다. 클로로플루오로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서 염화불화탄소를 갖다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성층권에서 이제 얘네들이 바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이제 분해가 되고 바로 그 분해가 된 염소는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이 오존과 결합을 해서 얘네들 오존을 갖다가 오존은 산소가 3분자짜리잖아요. 이 3분자짜리를 갖다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2분자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오존을 갖다 분해를 해서 산소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바로 저 CFC라고 하는 그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냉매로 많이 쓰이는 저런 것들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오존층 파괴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뭐 피부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또 자외선 침투가 지구상에 더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또 플랑크톤이라든가 물고기가 사멸하고 이러한 이제 그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헬싱키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을 통해 가지고 CFC의 전면 사용 중지 또 그리고 대체 CFC를 갖다가 개발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CFC를 갖다가 이제 방출하지 않는 그런 공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체 CFC로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CFC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피해가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백내장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들이 오존층의 그런 이제 그 홀들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됐다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다행히 요 오존층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적었던 것이 점점 늘어났었어요. 없었던 것이 저쪽에 이제 쭉 이제 다양한 이제 사례를 갖다 이제 보이는데 저쪽에 이제 8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났었잖아요. 그렇죠? 87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또 88년도 뭐 지금 위치가 조금씩 다 바뀐 거인데요.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 CFC의 사용을 갖다 중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오존층이 조금씩 복원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소식들이 매스컴에도 이제 나타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 오존층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화됐었는데 이 오존층 파괴가 이 CFC라고 하는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전면 사용 금지 또 그리고 대체 어떤 그 제품들 이런 것들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오존층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연구 보고라든가 또는 이제 학회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매스컴상에서 이제 그 보고된 바가 있어요. 또 우리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서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글 클래스에도 거기다가 다시 과제 형태로 메모를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산성비 피해의 문제예요. 산성비의 발생 원인은 이제 뭐냐면요. 특히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연소할 때 바로 이 그 연료 중에 있는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질소분들은 질소산화물들을 갖다 이제 발생시키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증기하고 반응을 해서 빗물보다 높은 산성도를 갖다 보이게 됩니다. 즉 빗물의 산성도가 5.6 정도 돼요. 교수님 중성은 7인데 왜 5.6일까요? 공기 중에도 약간의 산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탄산, 즉 탄산음료들 마시잖아요. 이것이 약간의 약산이에요. 산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아주 약한 산을 갖다 만들어내서 빗물이라고 하더라도 pH가 5.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6보다는 더 낮은 산성도를 갖다가 우리가 보일 때 바로 산성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저런 이제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질산이나 황산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산으로서 강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5.6 정도가 여기가 이제 B예요. B였었는데 이 B보다 더 낮은 산도 저렇게 공기 중에 공장 굴뚝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이 되는 질소산화물들 또는 황산화물들 이런 것들이 수증기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질산이나 황산 성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B보다 훨씬 낮은 산성도를 갖다 갖게 되는 그런 산성비를 갖다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산성비의 피해는 여기 보시는 요 숲이 뭐냐면은 독일의 굉장히 우거져 있는 우리가 녹화가 잘 됐다고 하는 이제 독일의 사례인데 독일에 이렇게 우거져 있던 숲들이 산성비 피해로 이렇게 고사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림 피해들이 미국이라든가 서독, 동독, 체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호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호수, 저수지 이런 거를 합해서 호소라고 해요. 근데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산이 이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은 알루미늄 이온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어패류가 이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오데오라든가 캐나다의 이런 호수 이런 데 수질들이 산성화되고 이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요. 건축물의 부식 같은 걸 이제 일으켜서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리석이라든가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건축물들을 갖다 많이 이제 짓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흉측스럽게 변하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성비의 이제 피해 사례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사막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화의 원인은 너무 방목을,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방목을 이제 해서 주로 키우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 서남아시아라든가 우리가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에도 이제 방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목을 통해 가지고 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동물들의 먹이로, 가축들의 먹이로 없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경작을 하면서 너무 많이 파헤쳐 가지고 이제 건조해지고 그러는 거죠. 또 과방목, 과경작, 또 땔감용 벌채 이런 것들에 의한 인위적인 이제 식생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비가 적게 내리고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이제 사막화를 갖다 이제 가속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제 사막화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피해를 보면은, 과다 방목인 경우에는 땅으로 돌아가는 유기물질들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또 가축 발급에 의해서 땅이 계속 다져지고, 그리고 통기력이나 침투력이 이제 감소가 되고, 그래서 더 척박화가 되고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또 사막화 확대에 의해서 매년 한 600헥타르가 새롭게 사막화된답니다. 점점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매년 5에서 20km 계속 남쪽으로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에 65제곱킬로미터가 사막화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바로 이런 이제 사막화가, 저쪽에 이제 사막이었었는데, 사막 이 끝에 쪽도 보면은 자꾸 식물들이 이렇게 고사가 되면서 계속 사막이 진전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 지구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바로 이렇게 이제 사막화가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티베트 쪽이라든가 또 몽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또 나무도 심고 이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막화가 바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사헬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요. 이게 자꾸 사막화가 되니까는 요거를 사막화 저지하고 녹화하려는 그런 사회 그린벨트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생을 갖다 자꾸 재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사막화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린 얼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이라든가 또는 중동 이런 데 사막화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 작업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하기도 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 호르몬의 문제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거나 또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 보통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물질이 아닌 형태의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방출이 된 그런 물질들이 생물체에 흡수가 되면서 이런 인체 내 호르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환경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술적으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내분비계를 갖다가 이렇게 관장하고 이제 그러한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산업 활동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을 갖다 방해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마치 체내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NHK에서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이제 썼었어요. environmental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학술 용어로는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특히 인간의 생식 기능들, 기형뿐만이 아니라 성장 장애라든가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세계적으로 생물종의 위협을 갖다가 이제 초래를 하는 그런 다양한 그 결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산업용 화학물질 중에서 특히 살충제라든가 제초제, 농약, 그리고 소각로 같은 데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 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데 존재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에서는 한 67종 정도를 환경 호르몬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는 143종, 미국에서는 73종의 화학물질을 갖다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들의 사용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갖다 이제 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이제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고엽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다이옥신, 그리고 선박 도료들,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 밑에 붙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도료에 쓰이는 유기주석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뭐 벌레라든가 사람 몸에도 이가 많이 생기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들을 갖다 이제 많이 이렇게 뿌리고, 지금 이 살충제를 갖다가 막 그냥 사람한테 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살충제도 마찬가지로 환경 호르몬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어마빌이라고 하는 전기 절연체라든가, 우리가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음료수 병이라든가 또는 이유식, 젖병 이런 데 쓰는 고분자 이 플라스틱들,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물질도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계면활성제 같은 데도 이제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례들을 갖다 보면은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쿄만에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이제 뭐 가자미 같은 경우가 홋카이도에서 발견된 가자미에 비해서 성기가 작다라든가 정자수가 감소가 됐다라든가, 또 일본의 경우 이제 그 40대 남자의 평균 정자수가 8,400만 개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나이가 든 축이잖아요. 20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잖아요. 활발하게 그런 어떤 그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600만 개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그 시사하는 바이고요. 또 최근에 98년도에는 그 최근은 아니죠.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컵라면 등 25종 플라스틱들, 일회용 식기류 이런 데도 거의 환경 호르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제 보고들이 있고요. 바로 덴마크가 되든 미국이 되든 프랑스에서 어디에서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어떤 그 평균 정자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든가, 또 미국에서도 남성의 정자가 감소했다라든가, 또 수컷 악어의 생식기 크기가 정상의 절반 크기밖에 이르지 않는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생리학적인 생식 계통에 그런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일부가 불임이라든가 성기능 장애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1995년에 양산에 있는 LG 전자부품 공장에서 유기용제 솔벤트, 요걸 갖다 이제 취급을 했는데, 요게 환경 호르몬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호르몬 분비 이상이 있었고, 마찬가지 정자수가 감소를 하고 또 이제 불임 상태였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암컷 고동에 스쿼터가 이제 나타났다라든가, 또 그 비율이 점점 암컷 고동이 줄어든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황사 현상들인데요. 황사는 사실은 황사라는 표현은 없고요. 미세먼지라고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쓰죠.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것으로서 먼지 중에 흡입성 먼지를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기환경보전법, 또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를 갖다 의미하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P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PM10 그러면 10마이크로미터, PM2.5 그러면 2.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크기의 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활성을 유형으로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 작은 입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적으로는 지각 활동이라든가 화산 활동, 산불 이런 것들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인위적으로는 발전소나 자동차 등의 연소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산화황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응결하면서 만들어내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장 또 자연적으로 저렇게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예요. 보통 이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입자이고요. 그래서 보통 PM1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자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황사는 그에 반해서 이제 연무의 일종이에요. 먼지죠. 이제 흙먼지라고 얘기하죠.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쓸려 올라가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입자 크기가 대략 바로 미세먼지보다는 더 작아요. 2에서 10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고비 사막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가는데 요게 한 보고에 의하면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쓰고 있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거기 보면 KF94 뭐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잖아요. KF94는 뭐냐면은 PM0.4, 즉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갖다 94%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KF80은 그거보다 조금 큰 입자,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갖다가 80% 차단한다고 하는데, 제약사 혹은 제품을 만든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데서는 2.5 마이크로미터, 즉 PM2.5를 갖다가 80% 이상 차단하는 것을 KF8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 구입하실 때는 저거를 갖다가 수치를 갖다 잘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예. 근데 바이러스의 경우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크기는 저 PM0.4, 0.6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0에서 10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PM으로 치면 0.1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크기는 더 작은데 사실은 걔네들이 공기 중에 다른 물질들하고 침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면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입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방역 마스크를 이제 쓴다는 얘기죠. 조금 참고로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해양 폐기물이에요. 해양 쓰레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을 바다에 버려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폐기물들인 것이죠. 예.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리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발생 경로는 육상 그리고 해상. 육상은 바로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이 결국은 쓸려 내려가서 바다까지 가는 거. 해상은 해상에서 바로 어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버려진 것들이죠. 그래서 그물이라든가 또는 뭐 조개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발생 원인을 보면 자연적인 것들. 요거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홍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비교적 이제 자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인 것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뭐 이렇게 버린 거, 일부러 버리는 그런 이제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이제 폐기물들이 발생하는데 왜 전지구적인 문제냐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그러한 이제 폐기물들이에요. 바닷가에서. 다 보시면 이거 중국, 저기 일본 거, 중국 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이 대양이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구적인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쓰레기를 갖다가 모아놓은 어떤 그 쓰레기 집화장? 아니에요. 이거 바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인이 노를 갖다 지금 저어서 가고 있잖아요. 바다에 쓰레기가 이렇게. 근데 이 쓰레기가 어느 정도 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태평양상에 이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면서 한쪽으로 모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상에 이렇게 큰 쓰레기 섬들이 한 5개 상,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북대서양, 또 저쪽 인도양, 태평양, 남대서양 이런 데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플라스틱들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빨간 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동해 쪽은 조금 난데 이 서해 쪽은 중국으로부터 많이 그런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흘러내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형태로 플라스틱 오염, 해양 오염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환경의 정의와 더불어서 환경 오염의 그런 이제 원인들, 또 더불어서 그런 환경 오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아마 기후 변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뵐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